미래의 세계에서 외계인은 이미 완전히 지구를 침공하고 인류로부터 자신의 영토를 획득했으며 이 영토는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식민지는 외계인의 임시정부가 통치하고 있다. 임시정부의 관리들은 주민들에게 인류의 판토로 여겨진다. 따라서 주민들은 생활이 10점 힘들고 물자가 상당히 부족하다. 반면 외계인에게 기꺼이 복종하는 상류층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없는 자원을 누리고 있으며 그들이 살 수 있는 특별한 녹색 지역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는 상당히 엄격한 관리 정책을 규정했다. 늦다. 야간 통행 금지가 집행되어야 한다. 만약 정해진 시간 내에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외계인의 드론이 무자비하게 사살될 것이고 일반 국민들은 무기를 소유할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붙잡히게 될 것이다. 식민지에서 살던 전 FBI 특공인 셀리는 직장을 잃은 후 자동차 수리공이 되었다. 그는 아름다운 아내와 2명의 사랑스러운 자녀를 두고 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사실 셀리에게 막내 아들이 하나 있다는 것이다. 외계인이 침입했을 때 그들 가족이 뜻밖의 막내 아들과 흩어진 것도 그들 가족의 마음속에 묻은 가시가 되었다. 셀리는 평소대로 출근했다. 그러나 아내 케이티는 남편이 약간 간지럽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러나 그녀는 별로 묻지 않았다. 셀리는 사실 이날 거대한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식민지에서 탈출하여 자신의 막내 아들을 찾는 것이었다. 수리공장에 도착한 후 그는 부품 더미를 가지고 산타모니카로 갔다. 도중에 무사히 군대의 심사를 통과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후 그는 암시장 범인으로부터 산타모니카의 신분증을 받았다. 곧이어 그와 모자 형은 냉장고 안에 숨어 화물차를 타고 산타모니카의 검문소에 도착했다. 화물차는 기기의 검사를 통과했다. 그러나 화물차에서 계속되었다. 그가 있을 때 갑자기 폭발이 일어나서 냉장고 안에 숨어있던 셀리는 살아남았다. 그러나 많은 군대가 이곳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했다. 케이티는 아직 남편의 사고 소식을 몰랐다. 그는 한 양로원에 와서 몰래 인슐린을 사려고 했다. 정부의 통제 때문에 인슐린도 사치품이 되었다. 그는 집에서 가장 좋은 술로 검은 여동생과 인슐린을 교환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인슐린이 특히 저질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자신의 술을 되찾기 위해 권총을 꺼내 도망쳤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샤리는 가족들과 싸우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여기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모두 인권이 전혀 없다. 시간이 밤이 되어도 그는 아직 집에 도착하지 않았다. 케이티는 이것에 대해 특히 걱정했다. 마침 이때 여동생이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알고 보니 그녀가 낮에 다투던 인슐린은 조카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는 반드시 이번 주에 구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여동생에게 자신의 아이를 돌보게 했다. 곧이어 옷을 입고 집을 떠났다. 그녀는 셀리의 동료 뚱뚱한 집까지 갔지만 상대방은 셀리의 행방을 말하지 않았다. 마침 그때 샤오징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을 바라보기 시작했는데 다행히 KT 메커니즘이 슬기롭게 차 밑에 숨어 비로소 탈출했다. 그런데 그녀는 남편의 동료가 무장부서에 체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다음날 무기력한 그는 친구 흑형을 찾아가 상대방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그러나 분명히 여기서 그는 남편을 찾지 못했지만 그녀는 혼란을 틈타 병원에서 대량의 인슐린을 훔쳤다. 산타모니카의 폭탄 테러를 알게 된 후 그녀는 다시 흑형에게 전화를 걸었고 마침내 남편이 체포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셀리는 무장한 무리에 의해 총독의 저택으로 끌려갔다. 여기서 그는 상류층의 생활을 보았다. 총독은 셀리의 전 요원의 신분을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가 폭탄 테러를 저질렀던 반란군을 조사하는데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 만약 그가 승낙한다면 상류층의 자원을 얻을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 가족들은 청산될 것이다. 그는 셀리에게 고려할 시간을 주었고 셀리가 집에 돌아오는 것을 보고 가족은 마침내 마음을 내려놓았고 그는 아내와 온화한 후에 총독이 그에게 요구한 것을 말했다. 아내는 정부를 위해 일하는 것이 비난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셀리는 가족을 위해 승낙하려고 했고 두 사람은 불쾌하게 헤어졌다. 그러나 이틀째 총독은 실제로 사리의 집에 와서 평범한 백성들에게 없는 음식을 가져왔다. KT가 술집을 다시 열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위협과 이익의 유혹에 휩싸인 셀리는 마지막 조건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헤어진 막내 아들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는 것이었고 총독은 망설임 없이 승낙했다. 그래서 셀리는 정식으로 정부군의 일원이 되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KT는 이틀째 몰래 반란군의 일원들을 만났다. 원래 그녀는 줄곧 몰래 반란군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지금 남편이 정부에 가입했다. 그녀는 임시정부에서 그들의 그림자로서 남편의 소식을 그들에게 알리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셀리의 일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그녀는 국토안보에 배치되었다. 자신의 상사 펠리스를 만나자 상대방은 올라오자마자 셀리에게 새로운 임무를 주었다. 그것은 파트너와 함께 트럭에 폭탄을 장착한 하인스를 찾는 것이었다. 그는 결코 반란군의 일원이 아니다. 단지 돈 때문에 이런 일을 했다. 비록 매우 꺼리지만 셀리는 상사의 계획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 한편 KT는 자신이 버려졌던 술집에 와서 환기관에서 예금과 가족의 사진을 찾았다. 그가 물건을 챙기고 있을 때 흑형이 술집에 도착했다. 하지만 남편이 이제 막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KT는 지금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러는 동안 셀리와 파트너는 하인스의 여자친구의 집에 도착했고 비록 여자친구가 그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경험이 풍부한 샤리는 한눈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차를 골목으로 몰고 들어갔고 나중에 예상치 못한 그를 발견했고 리는 순조롭게 그를 체포했다. 그를 감옥으로 잡은 후 셀리는 여기서 수감된 뚱뚱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는 염료 배터리를 밀반입한 일로 체포되었다. 셀리가 현재 정부를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뚱뚱은 특히 실망했다. 샤를 구하기 위해 펠리스를 찾아서 도울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상대방도 그 권한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셀리는 자동차 수리 공장으로 돌아갔다. 원래 뚱뚱한 처자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여기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때 셀리 자신의 집에서 뚱뚱한 기업의 처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KT는 즉시 흑형을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상대방도 어쩔 수 없었다. 셀리는 다시 집에 돌아온 후 뚱뚱한 처자식을 보고 기뻐했다. 그녀는 먼저 그들을 도와 가짜 증명서를 만들었고 그 후 또 그들을 한 민간인 굴로 데려갔다. 여기서는 여룡이 뒤섞인 것을 보았지만 셀리는 모자의 두 꼬리를 자신의 친구에게 맡겨 그녀에게 도와달라고 했다. 봐봐. 남편이 떠나면 KT는 몰래 반란군의 수장을 만나러 갔고 셀리가 하이네스 수장을 잡았다는 것을 알고 상황이 10점 위급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냐하면 그 폭탄 테러의 배후는 일찍이 반란군에 소속되어 있었지만 이념이 맞지 않기 때문에 탈출했다. 만약 그들이 정부에 잡히면 반란군의 모든 사람들이 노출될 위험이 있다. 셀리의 작전을 파괴하는 임무는 KT에게 맡겨졌다. 셀리가 다시 부서로 돌아와서 뚱뚱한 사람이 외계인의 피눈물 공장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는 펠리스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지만 애석하게도 상대방은 여전히 할 수 없었다. 뚱뚱한 차가 떠나기 직전 셀리는 그의 처자식에 대한 소식을 그에게 알려주었고 피눈물 공장으로 끌려간 사람들은 모두 옷을 벗고 강한 빛의 세례를 받았고 마침내 방진복을 입고 빛으로 들어갔다. 집에 돌아온 셀리는 정원에서 술을 마시며 근심을 덜어주는 죄책감을 느꼈고 곧이어 파트너로부터 전화를 받고 하인스가 일당들의 은닉처를 진술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가 외출한 후 KT는 즉시 미리 흑형에게 소식을 전했고 셀리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오히려 이곳의 일당들이 이미 모두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셀리는 바로 정부의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다음날 버려진 마당에서 한 불황자가 라디오 방송국을 이용하여 모든 일반인들에게 산타모니카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폭탄을 운반하는 반군들을 영웅이라고 불렀으며 모두가 과감하게 정부에 반항하도록 했다. 무장부서가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후 상대방은 이미 줄행랑을 치렀다. 한편 반란군은 이미 새로운 작전을 시작했고 KT도 여기에 참여했는데 그녀들은 무기를 들고 무장부서의 트럭을 가로막고 병사들의 무정의를 가져가서 고의로 소식을 전했다. 그런데 그 백성들에요? 물자를 빼앗을 때 동료 저스틴은 드론에 맞았고 흑형은 그가 팀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 그를 총으로 잡아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구석에 숨어 둥근 얼음과 무인계가 달려오는 시간을 계산했다. 알고 보니 이것은 반란군의 테스트일 뿐이었다. 그러나 백성과 동료가 살해되는 것을 목격하고 KT의 마음은 특히 고통스러웠다. 그녀가 집에 돌아온 후 미친 듯이 몸에 피를 씻고 있던 셀리는 아내의 이상을 알아차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싶었다. 그러나 KT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큰아들은 방과 후에 선생님에게 남겨졌는데 알고 보니 그녀와 선생님은 모두 저항하고 있었다. 아이디어의 옹호자. 그는 매번 클로에 테이프를 선생님에게 보낸다. 요 며칠 선생님은 하늘에 대한 관찰을 통해 지구의 저궤도에 신비한 물체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아주 분명히 외계인이 그곳에 어떤 물건을 건설한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셀리와 파트너가 범죄 현장에 도착했다. 경험이 풍부한 그녀는 한눈에 저스틴이 반란군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이것이 계획된 강도라고 생각했다. 이 소식을 펠리스에게 보고한 후 이 소식이 저스틴의 부모님을 비참하게 해칠 줄은 몰랐다. 그가 저스틴의 집에 도착하자 무장부서가 그의 부모님을 체포한 것을 발견했다. 비록 셀리는 차마 참지 못했지만 여전히 이 결말을 바꿀 수 없었다. 이때 군중 속에서 페이고가 모든 것을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소식을 우두머리에게 보고했다. 저스틴이 집에 반란군에 대한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가 KT에게 가서 정부의 다음 계획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물어보라고 했다. 셀리는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오늘 본 일을 모두 아내에게 말했다. KT는 마음속의 고통을 억지로 참고 아무 일도 없는 척했다. 그 후 그녀는 몰래 외출하여 반란군을 만났다. 왜냐하면 흑형이 당시 냉혹하고 무자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KT는 그녀에 대한 의견이 꽤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T는 조직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고 블랙형은 그에게 정부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 셀리에게 가야 한다고 요구했고 바로 그동안 큰아들 브람은 여자친구의 인솔을 받아 버려진 수력발전소에 도착했다. 그리고 몰래 지하 통로에 도착했다. 여자친구의 사촌 페드로를 만났다. 여자친구는 브람에게 이 계단 위에서 새로운 세계로 통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올라가지 않고 브람의 도움으로 페드로를 집으로 구했다. 셀리가 다시 부서로 돌아온 후 펠리스는 저스틴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그녀에게 요구했다. 이 정보를 통해 등고를 타고 반란군의 조직을 찾아냈고 두 사람은 밤새 버려진 체육관에 도착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서 신비한 사람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그들은 상대방을 잡지 못했지만 이곳에 숨겨져 있는 무기를 발견했는데 이것이 반란군의 거점 중 하나임이 분명했다. 곧 흑형과 수장은 소식을 받았는데 그들은 정부가 이렇게 빨리 이곳을 조사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블랙 형제는 KT를 찾아와 조직과 남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했다. 이렇게 해서 KT의 마음은 비할 데 없이 고민했다. 곧 KT 술집이 문을 연 날이 되었고 총독은 더욱 직접 이곳에 도착했다. 격리구역을 안정시키기 위해 온스타. 그러나 총독의 도착은 KT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한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가족을 데리고 이곳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셀리는 오히려 여기에 머물고 정부를 이용하여 막내 아들을 찾으려고 고집한다. 그 결과에 대해 KT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는 동안 흑형도 술집에 왔다. KT는 그녀에게 정부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데 셀리의 상사만이 조작할 줄 알고 있으며 만약 이 정보를 장악하려면 조직이 남편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다. 곧 두 사람은 합의에 도달했고 다음 날 벨리스는 셀리를 찾아 부서의 극비 정보를 그녀와 공유하고 그녀에게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네모라는 남자라고 말했다. 비록 셀리는 이 일을 강제로 받아들였지만 그녀의 능력은 후이스의 신뢰를 받았다. 그녀는 반란군의 이 방법은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고 단지 인류를 더 큰 멸망으로 초래할 뿐이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네모를 찾아내기 위해 더 노력하라고 했다. 그러는 동안 반란군의 계획이 다시 시작되었다. KT가 접근할 수 있도록 펠리스는 그녀의 생김새를 알고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후 반란군이 일부러 KT의 집에 불을 질렀고 KT는 진압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남편에게 소식을 전했다. 셀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이곳은 이미 부서에 의해 통제되어 있었다. 그들은 이 사고를 반란군과 정부에 대한 도발로 간주했다. 곧 요원 제니는 현장에서 폭탄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는 오래된 1센트 동전을 발견했다. 아마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을 것이다. 미래의 안전을 위해 그들은 KT를 데려가 신문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셀리는 문 밖에 막혔고 펠리스는 KT와 단독으로 만나라고 요구했다. 한편 KT의 여동생은 부자들로 가득한 녹색 지역에 개입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 그의 뛰어난 능력으로 아티스트 샬롯의 상식을 무사히 받았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이 된 펠리스는 KT에게 한 시리즈의 질문을 했다. 심지어 KT가 10점을 불편하게 만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많이 있었다. 떠난 후 그녀는 남편에게 마음이 불편하다고 표시하고 혼자 안정국을 떠났다. 그러자 셀리는 펠리스에게 가서 아내에게 무엇을 물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것은 필리스가 작은 상자를 꺼냈는데 그 안에는 모두 반란군을 선전하는 테이프가 들어있었는데 아니면 불남의 방에서 찾아낸 것인데 만인류가 나갔을까? 어머니의 결과는 10점 끔찍했다. 다행히 필리스는 셀리를 도와 숨기기를 원했다. 그래서 셀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들에게 도대체 어디서 녹음을 얻었는지 그리고 왜 녹음의 정보를 알았는지 물었다. 브람이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KT는 반란군의 새 기지 수장에게 와서 사진 앨범을 꺼내 펠리스의 모습을 지적하라고 했다. 다만 그 전에 KT는 그녀에게 남편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약속을 요구했다. 이틀째가 되자 반란군을 선전하는 그 아나운서가 다시 방송을 시작했다. 그들은 방송에 대한 추적을 거쳐 곧 그의 은닉처를 찾았다. 그러나 방송원은 자신이 도망갈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제자리에 남아 항복을 선택했다. 왜냐하면 반란군이 자신의 집을 불태울 뻔했기 때문이다. 셀리는 분노를 모두 방송원에게 분출했다. 그들은 원래 이 방송원이 지도자 네모라고 생각했지만 애석하게도 조사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곧 셀리 그들은 아나운서의 자백을 바탕으로 그녀가 평소에 방송 원고를 받았던 곳이 뜻밖에도 녹색 구역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셀리는 네모의 은닉 장소가 녹색 지역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나중에 브람은 그를 찾아가 반란군의 녹음을 본 이유는 네모가 그들에게 외계인의 통치가 언젠가 끝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네모에게 중심을 두지 않기를 바랐고 펠리스는 갑자기 술집에 와서 KT를 찾았다. 그녀는 KT가 처음으로 반란군에 참가한 사진을 그녀의 앞에 놓고 KT에게 자신을 위해 일을 하라고 요구했다. 선택의 여지가 없는 KT는 굴복했다. 펠리스는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생각하여 만족스럽게 집으로 돌아왔고 막 뇌졸중으로 침대에 있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흑형이 이미 미리 그의 집에 잠입했다. 그녀와 남편의 목숨을 앗아간 반란군의 방송으로 인해 시위가 점점 더 많아졌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거리로 나와 반란군에 관한 포스터를 붙였다. 물론 보안국은 곧 알아차렸고 그들은 많은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무장부서를 파견했고 펠리스가 살해되었다는 소식은 곧 부서의 관심을 끌었다. 파트너 버가 셀리의 집에 와서 그녀에게 그 소식을 전했고 벽 뒤에 숨어있던 KT는 그 상황을 알고 마음속으로 매우 충격을 받았다. 곧 셀리는 펠리스의 집, 거실 벽에 낙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총독은 니머의 이름에 대해 특별히 중요하게 여겼다. 필루스 같은 수준의 사람이 식민지 전체에 몇 명이 없기 때문에 그가 뜻밖에도 정부의 눈앞에서 살해당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흉흉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제니는 전화를 받고 부서에서 네모의 사람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보안국으로 돌아와서야 상대방이 젊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셀리는 그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는 땀공장으로 보내질 것이라고 협박했다. 곧 젊은이의 자백에 따르면 그들은 그린 구역에 있는 저택에 도착했다. 그러나 기습 공격을 거쳐 이곳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결국 셀리는 밀로를 찾았다. 들어가서 두 사람이 이곳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곳에는 반란군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었다. 곧 방송으로 이 일을 보고했다. 또한 이것이 정부의 큰 승리라고 선언했다. 그 소식은 많은 반란군의 대원들을 당황하게 했는데 총독은 단지 사람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승리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 그 후 셀리는 보안국 바닥에 있는 신문실에 도착했고 멤버들의 신문에서 네모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도자 네모는 허구의 인물인데 그들은 선전된 네모를 이용하여 진정한 반란군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셀리는 자신이 이미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해서 총독에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게 하려고 했다. 총독이 반란군을 파괴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는가. 그리고 펠리스의 죽음 때문에 그가 상대방의 자리를 대신하게 했다. 전혀 반란군이 더 큰 행동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총독의 요구로 인해 셀리는 먼저 펠리스의 죽음부터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제니를 찾아서 그녀가 펠리스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지만 상대방에게 한 번 맞았고 결국에는 더욱 의심했다. 그는 집에 돌아와 가정교사로부터 케이티가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술집에 와서 몰래 단서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때 브람은 여자친구와 함께 지하 밀로를 통해 식민지를 탈출해 외계인이 점령한 무인지역으로 도착해 대량의 희귀한 물자를 훔쳤다. 기다리다. 식민지 지역으로 돌아온 후 그는 선생님을 찾았고 자신이 그녀를 도와 망원경 렌즈를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때 외계인이 도대체 지구 밖에 무엇을 만들었는지 관찰할 수 있었다. 다른 한쪽의 총독은 자신의 상급 헬렌을 찾았고 네모는 단지 정신력일 뿐이었다. 그 소식은 그에게 알려졌고 네모라는 이름을 이용하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기를 희망했다. 헬레너는 그에게 쓸데없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그의 생각에 동의한 후 이곳을 떠났다. 그래서 총독은 안보국으로 돌아온 후 아나운서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게 했다. 그는 아나운서가 니모의 이름을 대신하여 이 책임을 지게 했다. 그때 그를 살려줄 수 있었다. 소심한 아나운서가 결국 그 결정에 동의했고 밤에 안심하지 못했던 셀리는 어두운 곳에서 술집으로 돌아갔지만 애석하게도 아무런 단서도 없었다. 그녀는 보안국으로 돌아온 후 이전의 의심에 대해 제니에게 사과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제니의 약혼자가 이전 폭탄 테러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는 반란군에 대한 증오를 초래하게 되었다. 곧 니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뉴스 생방송해 총독은 판사로서 전 식민지 지역에 목격해 네모의 범죄를 선포했고 재판이 끝난 후 그는 더욱 쉐모의 살인자가 이전의 약속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혼인을 처형한 후 셀리를 데리고 신비한 인물을 만나러 갔다. 그러나 동시에 반란군의 대원들은 무장부대로 위장했다. 처음에 새로운 계획차에서 셀리는 많은 방법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치는 이렇게 잔혹하다. 정권과 인심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 차량이 길목을 지나갈 때 무장 부서로 위장한 반란군이 갑자기 공격을 개시했다. 원래 그들이 총독을 납치하기 전에 타이밍 작전을 계획한 것도 이번에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셀리도 총독의 차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흑형은 그에게 총을 쏘지 않고 그들이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마침 원군과 드론이 이미 도착해서 그들은 대피할 수밖에 없었다. 술집으로 돌아온 케이티는 서두르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고 그때 문이 두드려졌고 셀리는 뜻밖에도 총독을 데리고 술집으로 숨었다. 그들은 이것이 쿠데타라고 생각했고 반란군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았다. 총독은 두려워서 셀리가 무장부서에 전화를 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셀리는 자신의 현 조력자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총독을 로비에 숨게 했고 자신은 아내와 함께 사무실로 왔다. 케이티는 남편이 왜 총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사무실의 전화는 이미 끊겼다. 나가서 셀리는 밖으로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고 그녀는 케이티와 총독을 여기에 머물게 했다. 이 작전의 실패로 반란군이 동료 한 명을 희생시켰다. 그들이 다음 계획을 상의할 때 케이티가 전화를 걸어 총독이 여기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알렸다. 그러나 반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동안 셀리는 뜻밖에도 먼저 술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미 원군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20분이 걸린다. 케이티는 반란군이 곧 도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남편의 안전을 위해 그녀는 계속 여기에 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셀리는 일이 없었다. 아내가 자신의 상처를 싸매게 한 두 사람이 방에서 나간 후 뜻밖에도 총독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그것은 그가 센타모니카의 연락인으로부터 셀리의 막내 아들 찰리가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리고 그녀의 아픈 그녀를 데리고 헬레너를 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오직 그녀만이 찰리의 일을 처리할 방법이 있었다. 총독의 특별한 맹세를 보고 케이티는 갑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꾸었다. 바로 그때 술집 문이 두드렸고 블랙형은 문 앞에 서서 상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고 셀리는 즉시 숨었다. 그러자 흑형은 지하실을 수색하겠다는 핑계로 케이티와 혼자 왔다. 아래의 수장은 이미 죽음의 명령을 내렸다. 반드시 총독을 잡아야 한다. 그들은 셀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지만 총독을 뒷문으로 넘겨야 한다. 그 후 블랙형은 먼저 술집을 떠났는데 이 행동은 셀리의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러나 홀에서 총독이 떨어뜨린 외투는 셀리가 상대방이 반드시 권토중래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의자를 들고 술집 문을 막고 소총을 들고 대처할 준비를 했다. 이어진 위기는 빠르다. 흑형 그들은 이미 981차의 대전이 일촉즉발에 도착했다. 다행히 마지막에 셀리와 케이티는 무사했다. 이때 원군과 드론도 도착했다. 그래 본부는 술집 캐비닛에 숨어 피했다. 그가 떠난 후 샤리는 아내를 보고 이미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는 케이티가 반란군의 일원이라는 것을 짐작했다. 집에 돌아와서 그는 니머를 처형한 사건의 진실을 아내에게 말하고 그에게 순순히 집에 머물라고 했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했다. 반란군은 케이티의 오늘 행동으로 인해 수장이 그녀를 양면 간첩이라고 생각하고 반란군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면서 셀리에게 상황을 폭로했다. 케이티는 자신이 반란군이 총독을 잡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악몽을 꾸었다. 자신이 흑형을 총으로 쏴 죽인 꿈을 꾸었다. 케이티는 아침 일찍 집을 떠나 술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술집 근처에 도착하자마자 이곳이 이미 정부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불안한 그는 반란군의 기지에 도착했다. 이곳은 이미 사람들이 살피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어서 그는 다시 흑형의 집에 도착했다. 이곳도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모두가 도망친 것 같았다. 한편 보안국은 빅데이터 네트워크를 통해 정부에 잠복하고 있는 흑형을 찾아냈고 그를 잡기 위해 총독은 셀리를 무조건 지지하고 그들에게 모든 권한을 주기로 결정했다.
곧 흑형을 겨냥한 체포 작전이 무장부서에 시작되었다. 재빨리 흑형의 집에 도착했지만 상대방이 뜻밖에도 이미 미리 매복을 설치했을 줄은 몰랐다. 특수경찰들이 방문을 열자마자 이미 묻힌 폭탄에 의해 특수경찰대를 날려 4명의 대원을 직접 잃었다. 이로 인해 셀리는 흑형의 힘이 더욱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해 볼과 함께 사방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흑형에 관한 정보, 흑형의 옛 동료 2명으로부터 그들은 흑형의 몸에 날개가 달린 해골을 덮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해양 특수부대의 상징이다. 그들이 흑형을 찾고 있을 때 그는 이미 새로운 행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블랙 형제는 정부 금지 구역에 몰래 침입하여 문제를 해결했다. 그 후 트럭 뒤에서 시체 한 구를 훔쳤다. 안전국 안에서 제니는 페이고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냈고 그가 특수부대에 가입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셀리는 이 서류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제니에게 얼굴을 통해 블랙 형제의 정보를 찾아달라고 요구했다. 반대편에서 흑형은 그 빼앗은 시체를 가지고 자신을 뜻밖의 사망으로 위장했고 이곳은 곧 안전국에 의해 발견되었다. 볼은 이것이 블랙 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실패한 멤버들을 정리하는 것은 반란군의 일관된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깨어있는 셀리는 그것이 틀림없이 눈속임을 알고 동의하지 않았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했다. 반대편에서 KT는 술집 안으로 몰래 들어왔다. 반란군이 보낸 밀편에 따르면 지정된 장소에 반란군의 한 회원을 만나러 가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가 공원에 도착했을 때 흑형이 차를 몰고 정면으로 달려와 그를 데리고 사람이 없는 광장으로 왔다. 블랙 형제는 KT가 과연 조직을 배신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가? 비록 수장은 줄곧 KT를 배신자라고 생각했지만 흑형은 여전히 그를 믿으려고 했다. KT는 흑형의 의문에 특히 실망했다. 자신이 한 모든 일은 조직을 위한 것이었지만 지금 의심을 받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실망하여 이곳을 떠났다. 블랙 형은 떠난 후 몰래 멤버 레이첼을 찾았다. 원래 우두머리가 오늘 그에게 KT를 없애라고 명령했지만 오늘 대화를 거쳐 블랙 형은 이것이 오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국 KT를 믿기로 결정했다. 다음날 셀리는 그린구역에 와서 총독을 만났다. 비록 제니는 이미 안면인식을 통해 흑형의 정보를 찾았지만 권한이 부족하고 흑형의 가짜 신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총독이 더 높은 권한을 자신에게 빌려주어야 했다. 뿐만 아니라 총독은 서류를 꺼내 셀리에게 건네주었다. 찰리의 사진은 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것은 부부 두 사람을 특히 기쁘게 했고 이는 셀리를 동기를 부여했다. 다음날 그녀는 보안국에 도착했지만 자료가 너무 많아서 제니는 잠시 동안 유용한 정보를 찾을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볼은 셀리를 찾아서 그녀에게 파일을 주었다. 그 후 셀리는 바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알고 보니 그녀들은 술집에서 흑형에 대한 지문을 찾아냈기 때문에 아내가 흑형을 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다. KT는 자연히 한 가지 물어보고 세 가지 모르지만 셀리가 자신에게 흑형이 일찍이 정부의 살인자였고 나중에 또 무기상인에게 의탁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크게 되었다. 결국 자신이 흑형을 만났다고 말하기로 결정하고 그의 이전 주소를 셀리에게 알려주기로 결정했다. 곧 셀리 그들은 흑형의 실명을 찾아냈고 즉시 체포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편 레이첼은 술집에 가서 KT를 찾고 흑형은 누구도 믿지 않지만 KT의 동정심만을 믿고 결국 흑형에게 연락하여 셀리 그녀들이 그녀를 잡으러 갔다는 소식을 상대방에게 알렸고 그래서 셀리 그녀들의 행동은 다시 헛수고가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옆집에 사는 손길에 의해 분명히 보였다. 그러는 동안 그 사람들은 잡혀가서 피해 갇혔다. 공장 사람들은 매일 복잡한 일을 하고 있으며 일단 병이 나면 무자비하게 처형된다. 뚱뚱한 사람은 점점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아무도 몰랐다. 그가 방 창문을 뚫고 보는 것은 오히려 먼 지구였다. 셀리는 흑형을 잡다가 뜻밖의 현장에서 아내가 소유한 책을 발견했기 때문에 아내의 의심점을 더욱 확인했다. 다만 그녀는 폭로하지 않고 아내 앞에서 찰리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이들에게 알렸다. 그러는 동안 헬레너는 총독의 사무실에 도착했다. 식민지 건설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태평양 연안 지역 의장이 로스앤젤레스에 와서 연회이고 평가회의에 가깝다고 말하기 때문에 총독에게 반드시 이 지역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며 상황이 더 이상 심각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한편 KT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퇴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반란군은 이미 거의 와해되어 승리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 레이첼도 수장이 그와 가족 안보국에 연루되지 않도록 그를 도우기로 결정했다. 미스터리의 전화가 갑자기 셀리의 사무실에 걸렸는데 상대방은 공식적으로 반란군의 수장이었고 그녀는 IT가 밀고한 소식을 셀리에게 전하고 한 장소에서 단독으로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래서 셀리는 통화에 따라 버스를 타고 우두머리를 만났다. 그는 셀리와 협력하여 흑형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조건은 반드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고 격리구역을 떠나야 했다. 이때 흑형은 아직 자신이 배신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다른 멤버로부터 받았다. 의장이 식민지 지역에 올 것이라는 메시지. 셀리는 보안국으로 돌아온 후 보르와 그 전화 통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수장이 그렇게 하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아내의 안전을 위해서였다. 그는 여전히 본부에 소식을 전했다. 상대방의 요구가 격리구역을 떠나라는 것을 알고 총독은 즉시 일의 진실성을 깨달았다. 다만 상대방과 직접 만나 이야기해야 할 뿐이었다. 밤에 흑형은 우두머리를 찾아 회장이 온다는 소식을 그에게 알리고 서류를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셀리는 집에 돌아온 후 아내의 비밀을 밝히지 않고 불만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토로했다. 우두머리가 자신에게 흑형을 팔아먹으려고 연락했다는 소식을 KT에게 알렸다.
KT는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바로 술집에 와서 정보를 흑형에게 알렸다. 단지 헤이 형제일 뿐입니다. 우두머리가 자신을 팔아먹을 것이라고 믿지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우두머리를 찾아서 일의 진실성을 질문했다. 우두머리는 자연히 멍청하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몇 마디로 문제를 해결했고 흑형도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믿을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셀리는 총독을 데리고 약속된 자리에 와서 수장과 만났다. 다시 자신의 카드를 말한 후 수장은 그때 자신이 흑형과 다른 식민지구의 반란군을 초대할 것이며 그때 일망타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은 반드시 식민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맹세했다. 쌍방은 약속을 맺었다. 곧 만나는 날이 다가왔다. 흑형과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있었다. 그들의 감시 중에 흑형도 이미 KT가 근처에서 몰래 감시하도록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 무장부서를 본 후 그는 즉시 흑형에게 소식을 전하고 상황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닫고 무장부서가 바로 뛰쳐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헤이그를 잡지 못했다. 총독은 특히 분노하여 직접 수장을 신문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셀리는 그녀가 자신의 아내의 일을 드러낼 것을 걱정했다. 그래서 먼저 담장에 손을 대고 직접 임서곡에 와서 그를 죽이고 범죄를 반란군의 몸에 떠넘겼다. 이번 뜻밖의 사고는 총독을 분노하여 셀리를 향해 분노했다. 저녁이 되면 그들은 잡힌 반란군 대원들은 시내에 걸려 시위를 벌였다. KT는 이 장면을 보고 매우 슬퍼했다. 그러나 흑형도 이곳에 와서 그에게 최근에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했다. 뒤에서 반역의 시기를 찾고 있었다. 정부의 이런 무인도적인 행동으로 인해 명분 주민들이 거리에서 죽은 사람들을 추모했다. 무장부서가 현장에 와서 진압했지만 주민들과 싸웠다.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에서도 폭동이 일어났다. 몇몇 특수경찰이 직접 살해당했다. 총독은 이 일을 특별히 중시했다. 셀리는 반란군이 식민지 밖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거점을 설치했는데 이 정보는 특히 믿을 만하다. 그들은 누군가가 벽 밑에서 외계인이 폐쇄하지 않은 통로를 찾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나 이 정보는 모두 살인이 날조한 목적이며 모두 더 높은 권한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바로 이 날조된 거짓말은 사실이다. 한편 반란군은 다시 한번 큰 작전을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헤이고는 KT를 데리고 반란군의 새 기지로 도착했다. 의장이 로스앤젤레스를 시찰할 것이고 지하철로 운송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맥파크역에서 지하철을 습격한 다음 반대편의 인지를 납치하기로 결정했다. 셀리는 총독이 준 권한을 통해 로스앤젤레스를 통과하여 무인 지역에 도착했다. 이번에 그의 계획은 무인 지역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인근 지역을 점검한 후 두 사람은 또 군대와 연극을 했다. 방금 이곳에 반란군이 숨어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한 일부러 반란군이라고 표시된 가짜 단서를 남겼다. 검사일 당일에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 몇 가지 장소에서 그는 총독이 실제로 아무도 가지 않는 비밀 통로를 찾게 했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 총독이 통로를 봉쇄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셀리는 그녀가 그곳을 매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즉시 막았다. 우승자 그날 밤 KT는 술집 지하실에서 흑형으로부터 특훈을 받았다. 다만 이런 행동에 처음 참여했기 때문에 KT의 마음은 매우 당황했다. 흑형은 그녀에게 남편을 보호하는 용기를 내어 이 행동을 하라고 했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후 KT는 남편도 이곳에 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알고 보니 그 지하 통로를 알고 이후로 셀리는 처자식을 데리고 터널을 통과하여 식민지 지역을 탈출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KT에게 바로 말하지 않고 이튿날 먼저 벌을 데리고 지하 통로의 노선을 살펴보았다. 그날 밤 KT는 준비했다. 아들과 딸과 작별을 고한 후 출발하려고 하는데 딸이 외계인에 관한 책을 읽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안에는 모두 인류가 외계인을 믿으려고 세뇌하고 있었다. 그때 셀리는 가족을 데리고 식민지 지역을 떠나려고 차를 몰고 돌아왔다. 이 소식은 KT를 당황하게 했다. KT가 떠나기를 꺼리는 것을 보고 셀리는 그녀가 잠복이라는 것을 직접 말했다. 부부 두 사람의 이념은 서로 다르다. KT는 이것이 모두 이 집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부를 싫어하며 남편도 동참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셀리는 아내가 너무 미쳤다고 생각했다. 쌍방의 대화는 흩어지지 않고 그들의 대화도 모두 불암에 들렸고 그도 오늘 밤 자신의 행동이 있었다. 그것은 선생님과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무인 지역으로 가서 폐허에 가서 천문 망원경을 찾고 외계인이 달 위에 어떤 기지를 건설하는지 연구하고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하는 진정한 목적을 찾는 것이다. 셀리는 수력발전소에 도착한 후 볼에게 먼저 이곳을 탈출하게 하고 양측은 다시 작별한 후 결국 헤어지는 것이다. 한편 KT의 작전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녀는 흑형과 함께 지하철역에 침입했는데 그 안에서 경비병을 하나 또 하나 해결한 후에 힘은 지하철 궤도에 도착했다. 그들은 최대한 빠른 속도로 이곳에 폭탄을 설치했다. 그러나 첫 작전으로 폭탄의 양을 계산하지 못했다. 결국 열차 전체를 직접 폭파시켰다. 채 타고 있던 외계인과 호위, 그리고 시찰하던 의장이 모두 사망했다. 다행히 이번에 그들은 인간 뒤에 숨어있는 외계인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고 외계인을 납치하여 임시정부가 이 일을 위해 모든 중요한 인원을 몰래 데려갔다. 헬레너조차도 보안국에 직접 와서 지휘하고 식민지대에 대한 살개를 준비하고 반란군들은 외계인을 지하실로 데려갔고 외계인에게 위치 신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결연히 그를 기지로 데려갔다. 셀리는 다시 돌아간 후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여동생에게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게 했다. 여동생은 앨런과 애인 관계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모두 녹색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KT는 종적을 모르고 있었다.
셀리는 그녀의 추궁에 브라모가 어머니를 꺼내 출발하기 전에 특히 걱정했다. 남긴 쪽지, 곧 셀리는 위에 전화를 걸었지만 왜냐하면